공인중개사 36회 시험 문제의 특징, 기존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하나도 없다. 계산문제든 이론문제든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똑같이 출제되었다는 것 딱 하나요. 한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 속에 지문 하나만 기존 기출 범위를 벗어났을 뿐이고요. 나머지는 기출문제 범주 안에서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단 계산 문제는 좀 독특하게 총 11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 3문제는요 18회, 19회, 25회 시험에 나온 후에 각각 올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대비를 할 거냐? 그런 문제는 손 안 대도 된다는 뜻입니다. 개론의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론 문제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한 15년 전에 나왔던 게 우연히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또 15년 후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손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표현하면요. 여러분 중에 37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다면 수험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철저하게 중요한 내용들, 기출 범주 안에서만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량이 엄청 작아요. 다시 말해서 불합리하게 범위를 넓히고 확장시키고 응용하는 것은 여러분 합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 그걸 꼭 명심하시고 자 36회 시험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부동산의 특성인데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죠.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편하죠. 이런 스타일의 박스는요. 박스 안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알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씩 갑니다.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용도의 다양성, 하나는 부정성인데 보기 보니까 그렇죠. 용도의 다양성이 없죠. 그럼 답은 1번 부정성이 답입니다. 두 번째, 지대나 지가를 발생시킨다는 말을 해석을 하면 왜 시간이 갈수록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족하니까요. 세 번째, 부족하니까 집약적 이용을 하자. 공급은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와요. 공급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물리적 공급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부정성.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럼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한강을 매립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 올렸다? 가능한 거 아닐까요? 자, 이런 것들을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됩니다. 2번 문제로 가보죠. 표준 산업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두 번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러면 이 문제는 엄청 간단한 거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론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얘기합니다. 정답은 1번 됩니다. 3번 문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다 같이 해볼까요? 단독주택의 종류 다 같이 갑니다. 시작. 단다가공. 뭐라고요? 단다가공.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다중주택. 정답은 3번 됩니다.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제 이 문제를 만나면 그냥 당연히 이제 대부분 수험생분들은 주거용, 상업용 이렇게 읽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토지의 용어 정의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먼저 기억 같으면 택지를 먼저 선택하세요. 그래서 만일 택지, 즉 기억이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주상공이 나옵니다. 만일에 주상공이 없다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기억은 정확합니다. 니은입니다. 획지. 만일에 획지가 니은이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가격. 근데 가격은 안 보이네요. 그럼 일단 틀렸다, 그죠? 그럼 시험 칠 때는 바로 넘어가면 되지만 해석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획지가 아니라면 필지겠죠. 설마 획지를 장난치면 필지가 되고 획지가 되고 둘이 갔다 왔다는 거지, 획지가 들어갈 자리에 맹지, 공지, 나대지 이런 건 안 들어가요. 그럼 필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지번 소유권 등록 단위, 지번 소유권 등록 단위. 그래서 이는 획지가 아니라 필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1단지,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인데 단 하나 조심할 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1단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1단지 이렇게 기억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1단이라는 단어를 생략해도 1단지가 맞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2필지 이상의 토지가 1단지라고 기억해야지 1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1단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태 하나 더 본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도 봐두시면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다음 리얼로 갈까요? 포락지.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천으로 변한 토지죠.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하천으로 변했는데 지문에는 그런 말이 안 보인다, 그죠? 대신에 지문을 보니까 바다와 육지 사이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빈지죠. 포락지가 아니라 빈지. 그리고 빈지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빈지입니다. 다음 미음으로 갑니다. 후보지. 미음의 후보지가 맞다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지역 상호간. 구태 하나 더 본다면 전환 중이다. 즉 전환되었다는 말이 너무 틀리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마케팅. 먼저 1번하고 4번하고 같이 보죠. 영어식 표현이 나올 때는 우리 딱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케팅 믹스가 종류 4가지가 뭔지 영어를 막 쓴다든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서 1번과 4번을 한 세트로 묶어서 4번 STP의 P, 그 P가 뭐죠? 차별화. 포지셔닝이 자기 자리에 정확하게 있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그럼 4번은 틀렸네요. 포지셔닝이 들어가는 자리에 파트너십이 들어갔으니까 X. 그럼 1번은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관계 마케팅으로 갑니다. 관계 마케팅은 상호작용이죠. 그럼 상호작용이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이다. 고객 점유 마케팅에 아이다 나오죠. 자, 한 번 더 아이다 차례대로 아이다.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이다가 무슨 말이죠? 경상도 말로 no,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이다. 자, 동그라미 4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5번 STP에서 S, 시장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 수요자를 나눈다. 따라서 지문을 보시면 수요자, 고객 같은 표현이죠. 따라서 고객의 집단을 세분. 정답은 4번 됩니다.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평이한 내용인데 단 하나요. 여러분, 우상향, 좌하향 이런 말 몰라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합니다.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증가했다는 말은 우측,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좌측.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우상향, 좌향 골치 아파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한 가지만요. 수요 공급에서는 수요 곡선에 생긴 모양은 우하향, 공급 곡선이 생긴 모양은 우상향.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용들은 다 간단한 거니까 3번을 볼게요.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다고요? 비례. 무엇이 비례하다는 얘기입니까? 가격과 가격이 또는 가격과 수요가 비례. 그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수요는 증가. 증가했다면 곡선은 우측으로. 따라서 정답은 3번 됩니다. 다음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라고 했는데, 자, 통화량은 저량이다, 그죠? 왜? 통화량은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경기가 안 좋다. 와, 그럼 이 돈을 내가 어디에 투자하지?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이 돈이 그냥 내 수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화량이라고 하죠.
그럼 경기가 좋아지면 이 돈들이 어느 특정한 시장으로 가겠죠. 그럼 통화량의 변화가 생기죠. 통화량이라는 것은 시간 단위로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점 개념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연간 이자 비용, 물론 이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죠. 월, 연, 1시간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다 유량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자, 이자 비용은 왜 유량이죠?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거나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돈이 나간다 들어온다 100% 유량. 자본은 재무 상태표와 관련되는 계정이죠. 자산, 부채, 자본 모두 다 저량. 리얼을 보세요.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건축량, 생산량 모두 다 유량. 재고량은 저량.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생산량 모두 다 유량. 그 결과치가 재고량이니까 저량. 신규 주택은 유량.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니은, 리얼, 미음은 유량. 나머지는 저량이니까 정답은 5번 됩니다.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1번 수급 조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수요, 공급, 약칭 수급 이렇게 한가요? 그러면 수급 조절,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용이하다면, 만약 저것이 맞다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가 이렇게 많아도 필요한 양을 공급해 줄 수 없으니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어렵다. 이유가 뭡니까? 부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전에요. 15회 때까지는 이런 스타일로 많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5회 이후로는 보기에 나와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를 물었습니다. 자, 또 오랜만에 예전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성질을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답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둘 다 이동하는 케이스는 세 가지입니다. 즉, 수요와 공급의 변화폭이 똑같다, 다르다, 알 수 없다. 그럼 알 수 없으면 가격과 거래량 중에 어느 한쪽은 알 수 없다가 나와야죠. 그럼 그것은 아니니까. 두 번째, 곡선이 둘 다 이동하는데 이동의 크기가, 폭이 동일하다면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어느 한쪽은 불변이죠.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조건은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어느 한쪽은 상승하고 어느 한쪽은 감소했대요. 이 표현은 곡선이 둘 다 이동했지만 곡선의 이동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만일에 수요 곡선이 많이 이동하면 가격과 거래량의 방향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그래서 수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다. 모두 다 증가. 수요 감소 모두 다 감소입니다. 근데 그 반대죠.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라는 말은 공급 곡선만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 곡선만 이동했을 때 양을 먼저 결정하기로 했죠. 공급이 감소했대요. 그럼 공급 곡선이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주어진 조건 중에 공급 감소가 수요보다 많이 이동한 경우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4번을 같이 보세요. 우리 외부 효과 할 때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 외부 효과이든 부의 외부 효과이든 소비측, 생산측으로 나눠서 구분하죠. 소비측일 때는 편익, 생산측일 때는 비용.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 수요니까 편익이 돼야죠. 반면에 동그라미 4번에 공급일 때는 비용이 됩니다. 서로 바뀌었죠.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수요량. 우리는 네 가지를 세팅하기로 했습니다.
수요량, 공급량, 수요가격, 공급가격. 그리고 공급가격은 최소, 나머지는 다 최대. 그래서 2번도 X. 3번 갑니다. 수요량의 변화 또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고요.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죠. 곡선상. 4번 갑니다. 공급 곡선이니까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동그라미 5번. 수요함수. 수요함수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공급함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자, 그런데요. 이 공급량에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게 가격만 있는 건 아니죠. 무수히 많겠죠. 그러면 이렇게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무수히 많은 독립변수들을 다 고려하면 실제 공급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나머지 모든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전제하자. 오로지 하나 가격만 변한다고 전제하자라고 하고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정의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원칙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그게 대표적인 게 가격이라고요. 그리고 공급량, 즉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이것을 공급함수라고 한다. 정확합니다. 다음 문제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11번 문제는 시장 수요함수인데요. 우리 시험은 19회 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19회 때 한 번 출제되고 오랜 시간 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이번 35회 시험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 25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죠. 26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 그럼 26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구태여 이런 내용까지는 손댈 필요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시장 수요함수는 자, 이 시험 직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장 수요함수란 개별 수요함수를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평적으로 합하면 돼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개인 A의 수요함수는 P는 100-QDA랍니다. Q, 큰턴 T, 양이죠. 수량. 디맨드 T, 수요. 그래서 QD라는 말은 그냥 수요량. 그래서 구분 짓기 위해서 A, B라고 그냥 해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 수요함수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 수요함수가 아니라 가격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요함수가 되려면 디맨드 중심으로 형성돼야죠. 이는 가격 중심으로 식이 만들어져 있죠. 그럼 이제 다시 이 디맨드, 수요를 등호 앞으로 옮길게요. 그럼 플러스가 되죠. 그럼 P를 등호 뒤로 넘깁니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QDA는 100-P. 이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 P의 수요함수입니다. 동일하게 만들어 볼까요? 이 QDP는 100-P. 양변을 2로 나누어서 앞에 2를 없앱시다. 자, 그냥 QD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2로 다 나누면 2 없어지겠죠. 그럼 QDP는 2로 나누면 50이죠. 2로 나누면 2분의 1P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각각의 개별 수요함수. 그럼 시장 수요함수는 이들을 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어진 자료에서 시장 수요를 QDM이라고 했죠. 마켓. 그래서 M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럼 QDM은 이 둘을 합치면 돼요. 100-P 플러스 50-2분의 1P. 이렇게요. 자, 그럼 식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100하고 50 합치니까 150이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합치면 2분의 3P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난 거, 이제 계산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 이런 식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식을 안 보이네요.
그럼 다시 이 식을 P 중심으로 이항을 시켜 볼게요. 자, 이 식을 이항을 시켜서 P를 앞으로 빼세요. 그러면 2분의 3P는 150 마이너스 QDM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요 2분의 3을 없앱시다. 양변을 다 2분의 3으로 약분하면 되겠죠. 그럼 P는 150 나누기 2분의 3 해보세요. 100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하면 3분의 2로 곱하면 되니까 3분의 2 QDM이 됩니다. 그걸 찾았더니 답이 1번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시장 수요 함수란 또는 시장 수요 곡선이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출제되었던 탄력성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심플한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탄력성의 종류를 찾아서 그림을 그립니다. 가격 탄력성이 1.6. 가격은 5% 하락했다 그랬죠. 5% 하락. 그랬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곱하면 되겠죠. 5 곱하기 1.6 했더니 8%.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니까 증가한다고 해야죠. 따라서 정답은 5번 됩니다.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표현을 보세요. 국치 원료 중량하고 제품 중량,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의 전제는 이런 겁니다. 배버는 원료가 있는 원산지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 근데 이 공장이 원료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유리하냐, 아니면 이 공장이 시장 가까이 가는 게 유리하냐를 구분지은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을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 경우 원산지가 있고 시장이 있고 공장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 결론,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가야 수송비를 많이 절감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왜 앞에 정확하게 국치 원료라는 말을 썼느냐? 원료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국치 원료가 있고 보편 원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제품의 중량이 무거우면 공장은 시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편 원료가 무거우면 공장은 시장으로 가요. 여기에 보편 원료가 들어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무겁더라도 결과가 동일하니까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국치 원료, 편제 원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서 국치 원료 중량과 제품 중량 어느 쪽이 지금 무겁다는 겁니까? 국치 원료 중량이 무겁다고 돼 있죠. 그 말은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공장은 원료 쪽으로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원료 지양 입지를 해야 되니까 원료 지수는 1보다 좋습니다. 크다. 그럼 1보다 크니까 음의 값이 아니라 플러스 양의 값이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1번은 X.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2번과 3번을 같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습니까? 3번처럼 임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노동비가 나온다. 배버가 주장했던 비용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 두 번째, 노동비가 추가될 때 그때 등장하는 게 임계등 비용선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임계등 비용선이 나오면 무조건 지문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노동비가 나와야 돼요. 노동비라는 말이 안 보이죠? 그러면 3번은 X. 2번 등 비용선 정확하네요. 운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이다. 그럼 정답은 2번 됩니다. 3번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다음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버가 주장했던 항목이 세 가지라 그랬죠?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최대 수익은 레시죠, 레시.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 그리고 배버는 문제에서 나와 있죠. 최소 비용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14번 문제 잘 보세요. 자, 기억입니다.
리카도가 출제가 되면 항상 출제되었던 것이 전제조건 두 가지. 비옥한 토지, 즉 우덩지 공급이 희소하고 수확 체감의 법칙이다. 두 번째, 지대 논쟁은 100년간 이어집니다. 100년 동안 이어졌던 그 지대 논쟁은 지대를 잉여라고 볼 거냐 수송비라고 볼 거냐. 자, 다시요. 잉여라고 볼 거냐 생산비라고 볼 거냐. 근데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한 가지만. 그죠? 마르크스는 물론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학자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우리 딱 울타리 안에서 놓을 수 있는 내용은 마르크스는 생산비, 나머지는 다 잉여. 그러므로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리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단어 눈에 딱 들어옵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 소유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사람 마르크스겠네요. 그래서 리언은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X. 자, 여러분 디귿을 좀 잘 봐주세요. 디귿. 그동안 우리 시험 문제는 그동안 출제됐던 시험 문제는 100% 운송수단이 들어가는 자리에 운송비, 수송비가 나왔습니다. 수송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튀네는 운송수단은 동일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운송비의 차이, 가로 속에 뭐라고요? 운송수단은 동일합니다라고 전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튀넨이 발표한 논문을 보게 되면 튀넨이 발표했던 논문을 쭉 구성할 때 부동산학 개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다 사회과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제 조건들을 많이 제시해요. 그 중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운송수단은 동일하다 이렇게 전제한 겁니다. 농업 입지겠죠. 우마차. 그 시대는 우마차가 있었으니까 농사를 지을 때 우마차가 농사를 지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우마차를 전제로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논문 쓰는 시간이 지나면서 튀넨이 현실적인 반영을 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강이 있어요. 강. 그럼 강 건너편을 건너가야 되는데 우마차가 좀 건너갈 수가 없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배를 이용하더래요. 선박을. 아, 그러면 현실적으로 운송수단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는 운송수단을 동일하다고 애초에 전제하고 논문을 썼지만 그것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운송수단이 달라진다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운송수단이 다르면 운송비가 달라져요. 그래서 치대가 달라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계치대 곡선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한계치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라는 말의 의미는 중심 가까이 있다는 뜻이니까 집약적인 농업을. 한계치대 곡선이 완만하다는 것은 외곽으로 가 있다는 말이니까 조방적 이용을 하자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자는 이 의도로 출제한 겁니다. 운송수단은 동일하다. 틀렸다고 해서 결론 정답은 1번으로 간 건데요. 그런데 디귿은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이거는 출제자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튀넨이 자신이 썼던 논문에 고립국이라는 논문입니다. 그 고립국이라는 논문에 기본적인 전제 조건, 가장 전제 조건을 먼저 제시하니까요. 서문에서 전제 조건은 운송수단은 동일합니다라고 했으나 그것의 한계점에 봉착을 하면서 운송수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해요. 그래서 운송수단이 달라지면 운송비가 달라지게 되고 운송비가 달라지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버스를 이용할 때, 택시를 이용할 때, 비행기를 이용할 때 운송수단이 달라지니까 운송비가 달라지죠. 그것에 따라서 한계지대 곡선이 달라진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의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4번 볼까요? 우리식으로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땡땡 시장은 활당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는 말은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됩니다.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인데 출제자가 조금 표현을 응용했죠. 그동안 출제되었던 유형은 동일한데 조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분 입장에서는 시험장에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그림 그린다 그랬죠. 점포가 ABC니까 3개 그림 그립니다. 문제는 허프니까 매장 면적이 올라가야죠. 매장 면적 확인합니다. 500, 2000, 1000 올라갑니다. 다음 분모는 거리죠. 단 거리는 거리 마찰 개수가 결정하니까 마찰 개수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제곱입니다.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점포 A입니다. A의 매출액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전체 동선을 합치면 80분의 A가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죠. 매출액을. 인구수가 8,000명이라고 했습니다. 8,000명 곱하기 25% 0.25 곱하기 1인당 소비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1인당 소비액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미지수 X로 잡을게요. 한 것이 4억이라고 지금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요 X, 즉 1인당 소비 지출액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20만 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변화는 없었는데 매장 면적이 A입니다. A의 매장 면적이 2,500이래요. 그러면 먼저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지만 면적이 500이 아니라 2,500이 된다는 말이죠. 다른 쪽은 동일합니다. 거리 조건은 동일하고요.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A 쪽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전체 동선은 160분의 A가 100. 그래서 62.5%입니다. 그럼 이제 매출액 구해볼까요? 8,000명 곱하기 0.625 곱하기 20만원. 그러면 매출액이 10억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됩니다.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조세 중에 국세와 보유세에 모두 해당되는 것. 국세이면서 보유세인 것 찾아라. 그럼 지방세부터 추릴까요? 1번의 재산세는 지방세다, 그죠? 3번의 등록면허세도 지방세니까 1번, 3번은 지방세니까 탈락. 그 다음 보유입니다. 상속은 자 우리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라 그러죠. 그럼 상속이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취득 단계죠. 해당사항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죠. 그럼 보유 단계에 해당되는 게 5번에 있는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문제. 1차만 준비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출제자가 그래도 에티켓은 지켰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지금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내용, 가령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세 가지죠. 일반, 그 다음에 전용, 준이죠. 근데 만약 전혀 없는, 주거지역이 없는 걸린 주거지역이라고 출제하면 1차만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 불편한데 그렇게는 출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문제 들어가 볼까요?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것 했으니까 4개죠. 주상공록. 근데 좀 심플하게 주상공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봐야죠. 첫 번째 주거지역 쭉 보세요. 하나밖에 없죠. 두 번째 준주거지역. 상, 걸린 상업지역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 없네요. 녹, 자연녹지지역. 따라서 해당되는 항목은 총 3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됩니다. 1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자료 중에 DCF에 해당되는 거 찾아라. 너무도 단순한 얘기죠. 우리말로 표현합시다.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NPV, IRR, PI. 찾으러 갈까요? 기억, 디귿, 미음. 정답은 2번 됩니다.
2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억은 지문은 장황하지만 결론은 무슨 말입니까? 치덕새는 지방새다라는 말을 쓴 거죠. 정확합니다. 2번으로 갑니다. 거래세를 부과하면, 즉 양도세를 부과하면, 양도세를 인상하면, 자, 세금을 인상했으니까 양도세를 인상하니까 그 세금의 일부는 매도자가 부담하고 그 세금의 일부는 매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부담한 세금만큼 양도 차익이 감소하니까 매도자는 싫어하겠죠.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생산자 잉여 감소. 매수자가 부담하는 세금만큼 가격이 상승한 거니까 매수자도 불리하겠네요. 이것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수요자 잉여 감소, 소비자 잉여 감소. 그럼 결론,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도 감소하는 것을 합쳐서 총 잉여가 감소한다고 말을 틀렸다. 그죠? 총 잉여가 감소하니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야죠. 뒤것으로 갑니다. 동결효과라는 말은 양도세를 인상했더니 내 집 안 팔래. 매도자가 집을 팔려고 했는데 양도세가 인상되니까 양도 차익이 줄겠죠. 나 그냥 집 안 팔래.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시장이 환경이 변할 테니까 그때 팔든지 안 되면 그냥 정려하든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동결효과. 그렇다면 동결효과가 나타나면 시장에서 공급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겠죠. 팔려고 했던 자가 집을 안 팔겠다고 했으니까 공급이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따라 이것은 X. 리얼로 가겠습니다. 리얼은 조세 귀착. 세금은 누가 많이 부담한다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그렇다면 리얼 어느 쪽이 비탄력적인지를 결정하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보다 작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정확합니다. 미음으로 가볼까요? 헨리 조제는 이런 주장을 하죠. 지가가 상승하면 이 상승분은 다 불로소득이다. 잉여다. 요걸 세금으로 전부 다 환수하자. 그 나머지 모든 세금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토지세라고 하는 세금 하나밖에 없죠. 그걸 단일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첨가된다 틀렸죠. 모든 세금은 토지 소유자가 100%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모든 세금은 철폐하니까 존재하는 세금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단일.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일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래서 미음도 X. 그럼 옳은 것은 두 개다. 그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어가겠습니다. 21번 문제 한번 보시죠. 우리 시험 기준으로 따지면 19회 때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물론 그 후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36회 시험에서 출제된 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이는 어떤 문제냐면 요런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라고 기억나십니까?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 낮다고 했던 거요. 그 문제입니다. 임대료 규제.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있죠. 정부가 얼마를 받으라고요? 120만 원을 받으래요. 그럼 무조건 수요함수 P자리, 공급함수 P자리에 120만 원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요함수 P자리에 120을 대입해 볼까요? 2 곱하기 120이 되면 240이죠. 그럼 1000에서 240을 빼게 되면 760 단위가 됩니다. 이게 수요량.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120만 원을 P자리에 대입하세요. 120 곱하기 4. 그럼 480 나오죠. 그럼 100 더하기 480이니까 580이 되겠네요. 그러면 수요량이 많습니까? 공급량이 많습니까? 수요량이 많네요. 얼만큼 많습니까?
180. 그래서 초과 수요 180이 답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근데 만일에, 자,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이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만일에 이게 580이 아니라 이게 800이라고 합시다. 그럼 760이고 800이면 공급량이 40이 많죠. 그럴 때는 정답이 초과 공급 40이 아니고 변화 없다가 답입니다. 왜 변화 없다가 답이지? 우리가 이론할 때 그랬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아무런 변화 없고 낮으면 초과 수요. 지금 초과 수요죠. 낮게 규제했다는 얘기예요. 높게 규제하면 공급량이 많이 나와요. 그럼 변화 없다가 답이에요. 자, 아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2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간접 개입. 우리가 간접 개입 그러면 조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 같이 갑니다. 조세부터 시작.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정보. 한번 해볼까요?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정보. 그럼 하나씩요. 임대료, 보조네요. 정확합니다. 재산세, 조세네요. 정확합니다. 앞에 공공자가 붙는 것들은 전부 다 직접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직접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이네요. 간접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됩니다. 23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이 전체적으로 아주 평이한데요. 함정이 딱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함정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LTV. LTV에서 제일 마지막에 밸류라고 하는 것이 자산 가격이죠. 따라 자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러면 LTV가 올라간다. LTV가 70에서 80으로 90으로 올라갈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점점 커지죠. 그럼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이 커진다는 말은 내가 집을 살 때 LTV를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작아질 것이고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겠죠. 따라서 자기 자본 비율은 감소한다 또는 하락한다 그래야죠. 동그라미 2번. 자,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총 수입에 대한 연간 매출 채무 부담액. 이게 뭘까요? 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자, 힌트를 드릴게요. 분모,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소득. 이거는 뭐죠? 순영업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이것은 부채 감당률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DTI에서 I가 연봉이죠. 소득이죠. 그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이자율 변동에 대해서 위험을 차입자에게 은행이 증가시키려면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가 돼야죠. 틀렸습니다. 고정금리는 증가시킬 수가 없죠. 4번으로 갑니다. DSR.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2번에 DTI, 4번에 DSR. DTI와 DSR은 이런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겠죠. 자, 그런데 어떤 조건을 따지냐면 기존에 다른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 규모만큼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규모를 줄이겠다고요. 우리가 오늘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우리를 신용조회를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월 이자 부담액이 얼마인지 다 나와요. 그럼 이제 은행 직원이 쭉 보는 거죠. 쭉 보면서 지금 이만큼의 부채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럼 우리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규모는 이 금액만큼 적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DTI와 DSR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DTI는 우리가 기존에 받은 대출 때문에 매월 은행에 지급하는 게 원금하고 이자죠. 그 중에서 DTI는 이자만큼 대출을 적게 해줍니다. 그런데 DSR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만큼 대출을 적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이거 마시면 돼요. 정답은 4번 됩니다. 5번으로 가볼까요? 채무 상환을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못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위험입니까? 채무를 못 갚는다는 말이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해야죠. 정답은 4번 됩니다. 2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소득 재분배라는 말이 나오면요, 앞에 어떤 전제가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 전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나와 있는 게 공공임대죠. 그러면 일단 사회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임대료 규제 정책이네요. 높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낮으면 부정적인 변화인데 낮대요. 그럼 낮으면 부정적인 변화. 두 번째, 부정적인 변화와 직접 관련 없는 게 두 개 있었죠. 초과 수요하고 이중가격. 동그라미 3번에 통합 공공임대,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제목에서 느껴봐요. 각종 공공임대를 합친 거예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몽땅 합쳐버렸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군지 외우지 마시라고요. 그 대상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X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여러 계층, 즉 기존의 공공임대가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그리고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들을 몽땅 합쳐서 통합 공공임대라고 만든 거예요. 다음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실질소득이 증가하겠죠. 5번을 보세요.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정확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모든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정책의 주 대상은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니까, 자, 일단 주거급여는요,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득 분위를 정할 때 일정 수준 이하에 해당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2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1번은 위험과 수익의 관계죠. 위험과 수익은 비례죠. 정해관계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땡땡 수익률이 나오면 반드시 요구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3번에 갑니다. 민감도 분석. 뭐라고 정의하죠? 투입 요소 결과치인데 변함없이 투입 요소는 보이는데 결과치가 바로 안 보이죠. 결과치를 순영가 내지는 내부 수익률로 설정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의 지렛대랍니다. 그러니까 부의 레버리지라는 얘기는 부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5번으로 갑니다. 단어들만 보세요. 세제. 세제가 뭐죠? 조세 제도를 줄여서 세제라고 하는 거죠. 제도, 그 다음에 정책, 그 다음에 규제, 법률적인 위험이죠.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 아니라 법적 위험이죠. 유동성 위험이라고 한다면 지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현금화. 정답은 5번 됩니다. 2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또는 이자율 변동, 이런 것들은 체계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는 체계적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다. 물론 정확하게요,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또는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든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정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요. 틀린 건데, 자, 만일에요. 상관계수가, 자, 여기는 0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만일 시험 지문이 상관계수가 0이라면 서로 아무런 관계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놓으면 이신적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관계수가 0이 되면요, 선현적 관계, 선형, 직접적인 상관성, 선형적 관계가 없다라고 나와야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올 때는 틀린 거죠. 0에 가깝다 또는 0이다 이렇게. 다음 3번 지문의 표현을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또는 효율적 투자선은 한 세트로 묶어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투자선이 나오면 무조건 제일 뒤로 가서 뭘 찾는다고요? 좋습니다. 집합 또는 연결한 선이 보이면 효율적 투자선, 안 보이면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지문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지문에서 포인트는 효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효용이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 무차별 곡선을 이야기한 겁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이라는 거죠. 양의 값이라는 거죠. 이러면 분산 투자 효과가 떨어지겠죠. 즉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위험 감소 효과는 작아진다. 5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 당연히 시험은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 필요 없고요. 위험 어떻게 한다고요? 분산 표준 편차. 다시 한 번 더요. 위험 분산 표준 편차 한 세트. 수익 평균 기대값 한 세트.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정답은 1번 됩니다. 3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인데, 그동안 출제되었던 최근 10년 동안 나왔던 최근 15년 동안 기출되었던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자, 주어진 조건은 대출 비율이 80%입니다. 자, 8억이래요. 8억에 80%를 대출받는다고요? 그럼 내 돈은 20%밖에 안 되죠. 그러면 28, 16, 1억 6천 되겠네요. 분모, 자기 자본은 1억 6천입니다. 순영업 소득이 4천. 그 다음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다고 돼 있죠. 이거는 자본이득. 그리고 바로 처분했다 그랬죠. 8억에 5%니까 58, 40, 4천 되겠죠. 플러스 4천만 원. 다음 부채를 얼마를 쓴 겁니까? 8억에 80%니까 부채는 6억 4천. 6억 4천에 대해서 이자는 5% 부담하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30%가 나옵니다. 정답은 30. 28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26년도 시험 준비를 한다면 수업 시간에 이런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리기는 할 겁니다. 근데 멘트는 똑같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고 시험장 갔을 때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으면 하고, 시간이 남지 않았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편안하게 한번 보세요. 문제 형태를 잘 보세요. 3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해 3년이랍니다. 자, 3년. 현금 유입과 유출을 통해서 수익성 지수를 구하랍니다. 근데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요. 현금 유입은 1년 차는 800, 2년 차는 1000, 3년 차는 1200인데 매년 말에, 그죠? 매년 말에 발생한대요. 자, 여기서 매년 말 중요합니다. 매년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다시 말하면 요 800은 1년 후라는 얘기입니다. 0이라는 무슨 말이냐? 현재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가치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1년 후가 800이니까 주어진 현가계수에서 일시불의 현가가 0.9죠.
그럼 800에 0.9를 곱하면 현재 가치가 됩니다. 2년은 0.85죠. 0.85 곱합니다. 3년짜리 0.8이라고 0.8을 곱하면 됩니다. 요 세 개 금액을 합친 게 현금 유입의 현가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금 유출을 가볼까요?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현금 유출은 유입의 70%예요. 그러면 800에 70, 7, 8, 560 되겠죠? 전부 다 70%예요. 자, 현재 가치 구합시다. 560 곱하기 0.9 하면 되겠죠. 0.85, 0.8 합치면 현금 유출의 현가. 자, 수익성 지수 구해볼까요? 수익성 지수니까 수익을 알고 싶은 거죠. 수익이 올라가야죠. 수익이 유입이죠. 유입의 현가는 2530 나누기 1771. 결과 1.43. 물론 숫자는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고 했으니까 반올림 해서 아마 계산기 눌렀더니 1.427 확 나오죠. 반올림해서 1.43. 정답은 4번 됩니다. 29번 문제. 이 문제는 25년 이후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11년 만에 출제된 거죠. 자, 가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가능, 유효, 순, 세전, 세후요. 자, 주어진 문제 보니까 먼저 가능 총소득이 뭐죠? 가능 총소득이란 공실이 없는 상태. 그럼 공실이 없는 상태니까 연면적이 2,000이고 단위당 6만 원이죠. 그럼 2,000 곱하기 6만 원이 가능 총소득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유효 임대 면적, 유효가 실제로 임대 가능한 게 8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2,000 곱하기 0.8 곱하기 6만 원 한 것이 가능 총소득이 됩니다. 공실이 10%랍니다. 그러면 10%를 구해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곱하기 0.9를 하면 됩니다. 다음 순영업 소득 구하려면요. 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자가 뜨면 비용 차감, 세전자가 뜨면 부채 차감. 그러니까 비용을 차감하면 되겠죠. 근데 비용, 영업 경비는 유효가 8,640인데 이거에 50%가 비용이래요. 요거 50% 빼면 나머지 50%가 답이겠네요. 자, 반 딱 나눠보세요. 432만 원. 4,320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 됩니다. 3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까요? 프로젝트가 부실화되었다. 요 5개 지문 중에서 최근 10년간 기출 안 된 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3번에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사업주는 어떻게 되죠? 사업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죠. 그러나 그 책임은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대출 기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정답은 3번 됩니다. 3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의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찾는다. 지금 뭘 구하랍니까? 아니요, 최대 금액이 아니고요. 추가 저당 대부액. 자, 그 다음 그림 그려야죠. LTV는 60, DTI는 40. LTV가 주어졌다는 것은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이 있다. 부동산 가격 찾으세요. 4억짜리죠. DTI가 주어졌다는 것은 어딘가 연봉이 있다. 연봉 7천 가져온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구해볼까요? 4억에 60%니까 46, 그래서 2억 4천 나옵니다. 2억 4천의 1억이 저당 대부액이죠. 계산은 끝. 자, 7천에 40% 했더니 2,800만 원의 1억은 저당 대부액이 아닙니다. 이름이 뭐죠? 저당 지불액. 그럼 저당 지불액을 이용해서 저당 대부액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저당 상수 0.2로 나눠줘야죠. 자, 그럼 계산은 끝. 만일 이 문제가 추가 저당 대부액이 아니라 그냥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 즉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랬다면 1억 4천이 답이죠.
그럴 때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경우, 아니 1억 4천보다 2억 4천이 큰데요. 최대니까 큰 금액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조건은 똑같아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다, 즉 LTV와 DTI 조건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금액이 작은 쪽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추가라고 했죠. 그 말은 이미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를 대출받았다고요? 5천만 원. 그럼 1억 4천에서 5천을 차감한 9천만 원이 추가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입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3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작업이 첫 번째,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를 확인한다. 원금 균등이죠. 동그라미. 두 번째는 매년인지 매월인지를 확인한다. 자, 첫 번째,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1회차 원리금은 상환액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다시 말하면 이 5,700만 원 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대출 금리, 이자율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자율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자가, 요 금액 중에서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자는 바로 못 구하겠죠. 원금은 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9억을 받았답니다. 상환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0년. 매년 단위죠. 그럼 9억 나누기 30 하면 되겠네요. 그럼 매년 상환하는 금액은 3천. 이게 원금이죠. 5,700 안에는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금이 3천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2,700만 원이 이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빌렸다고 2,700만 원을 부담하는 거죠? 9억이죠. 그럼 9억 분의 2,700 하면 그게 대출금리입니다. 3%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회차 이자를 구하랍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회차라면 몇 번을 상환한 겁니까? 9번. 한 번 할 때마다 3천만 원씩 상환해요. 그럼 3구 2억 7천을 상환한 거죠. 그럼 9억에서 2억 7천을 차감한 금액의 3%. 그래서 정답은 3번 됩니다. 33번 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사법. 자, 5번 지문만 볼게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했던 얘기가 그거였죠. 그동안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던 5번과 관련해서 출제되었던 지문은 차입할 수 있다,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차입할 수 있다, 사채 발행할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그게 답은 5번.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요. 얼마나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기 자본의 2배. 2배를 넘을 수 없죠. 그죠? 2배까지. 단, 주총의 특별 결의가 있을 때는 10배까지 가능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여기서 포인트는 말입니다. 1회차의 의미가 그냥 초기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원리금 상환액을 물었죠. 그러면 순서 한번 배열해 볼까요? 자, 상환 방법들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큰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원금, 원리금, 최정식, 만기 일시상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순서가 지금 바뀐 거죠. 정답은 1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늘 나왔던 보세요. 이 상환 방식도 말입니다. 출제 안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출제됩니다.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면 2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지문이 똑같아요. 자, 2번만 참고로 한번 볼까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상환 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 동안은 이자만 부담합니다. 딱 10년이 끝나면 그때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3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아무도 안 틀릴 것 같은데도 이거 참 보세요. 적산법. 그럼 제일 뒤로 가야죠. 뭐 찾아야 됩니까? 임대료. 근데 순수익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대요. 잘 생각하세요. 적산법의 임대료는 무슨 임대료죠? 적산 임대료. 적산 임대료는 어떻게 구합니까?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죠. 아니죠. 근데 지금 지문은 순수익 더하기 필요재경비니까 이거는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수익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됩니다. 3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역시 너무도 심플합니다. 5번 가볼까요? 자, 인근지역. 인근지역에서 키워드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두 번째는요. 단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근 지역이죠. 지역. 그럼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거죠.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죠. 정답은 5번 됩니다. 37번 문제.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이 탁 만나면 제일 첫 번째 뭘 찾는다고요? 비교 표준지. 비교 표준지가 단위당 500만 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두 번째는 지가가 상승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5% 상승을 이용해야죠. 5%가 상승되었으니까 105%죠. 1.05를 곱합니다. 다음 5% 열세, 그럼 95%가 되죠. 곱하기 0.95. 8%가 우세야 돼요. 그럼 108%니까 1.08. 그 다음에 60% 업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곱하기 160이니까요. 1.6. 요렇게 하면 정답이 4번 나옵니다. 엄청 단순해요. 근데 문제는 엄청 길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조문 형태로 출제가 될 때는 일단 원칙적으로 찾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공시 대상이 전체 8가지다. 그죠?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8개니까 그 중에 무엇인가 하나를 찾아야죠.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앞에 개별자 붙었죠. 그럼 공시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죠. 그런데 공시 기준일. 자, 1번으로 올라가면 표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원칙은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 그런데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했다면 1월 1일을 공시 기준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라면 1년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안에 1월 1일부터 6월 말 그 사이에 분할 합병이 발생 그 다음 날짜. 언제죠? 7월 1일이죠. 7월 1일 원칙은 1월 1일이기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라고 해야죠. 이 부분 때문에 X. 정답은 4번 됩니다. 39번 문제는 뭘 구하라고요? 아니요. 시상가액 해버리면 시상가액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3방식은 모두 다 시상가액이죠. 적상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은 모두 다 시상가액이죠. 근데 앞에 보니까 원가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적상가액을 구하라는 말이네요. 적상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재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객.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는 두 가지 말면 되죠. 첫 번째는 공사비, 두 번째는 물가정보. 자, 근데 공사비를 잘 보세요. 공사비가 지금 단위당 14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1,400만 원입니다. 총액 단위로 갈 때는 그냥 쓰면 되는데 단위당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연면적을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사비. 자, 두 번째 물가정보로 가볼까요? 물가정보는 여기서는 건축비 치수네요. 사용 승인 시점에 100은 볼 필요도 없죠. 자, 기준 시점 125 곱하기 1.25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재조달원가가 나옵니다. 감가 누계액입니다. 주어진 조건은 정액법이라고 했고 간단하게 찬정가치 없대요. 내용유소 5년이랍니다. 그럼 매년의 감가액은 3억 5천을 그냥 단순히 50년으로 나눠줘 버리면 되죠. 따라서 매년의 감가는 700. 그럼 이제 우리는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죠. 자, 19년이 승인 시점이니까
여러분, 시험장에 꼭 손 사용하세요, 손가락. 자, 19, 21, 2, 3, 4. 자, 19니까 20, 21, 22, 23, 24, 25. 6년이죠. 곱하기 6. 제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하면 그게 적산가액이 됩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4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물건별 평가를 물었네요. 첫 번째, 공장 재단. 재단이네요. 뭐죠? 이 주된 땡땡 재단의 공통점은 저당권 설정이 목적이죠. 대출을 얼마나 받을 거냐. 그래서 수익 환원법입니다. 항공기. 자, 우리는 이렇게 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항공기,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그 중에 이들은 모두 다 감가가 발생하는 거니까 원가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그 중에 자동차는 시장성이 뛰어나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나머지는 원가법. 기업 가치, 당연히 수익 환원법이 제일 좋겠죠. 임대료 구하는 방법 실제로 따지면 감칙 11조에 딱 3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인데 물건별 평가에서는 임대사례 비교법만 가능합니다. 건물 감가되니까 원가법 정확합니다. 과수원,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한 경우죠. 토지만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되었을 때는 반드시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 시장성이 워낙 뛰어나죠. 중고자동차,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선택을 하라고 했으니까 2개. 정답은 1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멘트 할게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2026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요. 범위를 불합리하게 넓히는 것은 합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소화시키고요. 집약화시키고 그래야 주어진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